오늘의 이야기는 명절마다 사라지던 동서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해외여행, 친정 방문, 임신 핑계로 늘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추석 참다 못한 형님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고 결국 무릎 꿇은 건 동서 쪽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9월 말 50대 주부 정희는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2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추석은 어떨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다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거실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말인데 막내 동생한테 미리 연락해봐요. 언제 올지 물어보고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막내 부부는 항상 명절 직전에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하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화목했었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을 준비해 오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희는 막내 시동생 부부를 믿었어요. 젊고 성공한 부부가 집안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만 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잡혔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임신 중이라 힘들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정희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들이 핑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다른 변명,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쯤 막내 동서가 나타났었죠. 미안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 준비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나타나 가족의 일원인 양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결국 10여 년간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정희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제사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수발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희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막내한테 연락해 볼게. 이번엔 미리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해 볼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그럴듯한 이유가 나올 것이고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가을벌레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 바로 이런 명절 때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막내 동생과의 통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번엔 해외여행이래. 추석 연휴에 맞춰서 가족여행을 예약해놨다고 하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요. 명절에 시댁을 놔두고 여행을 간다고요. 그래도 막내가 미안하다고는 하더라. 대신 다음 설날엔 꼭 오겠다고 약속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설날에도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1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대에 차 있었어요. 막내네도 올 거지. 올해는 온 가족이 모이겠구나.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막내 동서 부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무척 아끼셨거든요. 아, 그게 정희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남편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가 이번엔 사정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남편은 어머니를 달래느라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의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만 바보가 되고 있잖아요. 남편도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막내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사정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사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속으로는 정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사라진 동서, 결국 무릎 꿇다. 제1장 25회의 무게.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9월 말 50대 주부 정희는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2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추석은 어떨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다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거실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말인데 막내 동생한테 미리 연락해봐요. 언제 올지 물어보고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막내 부부는 항상 명절 직전에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하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화목했었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을 준비해 오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희는 막내 시동생 부부를 믿었어요. 젊고 성공한 부부가 집안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만 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잡혔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임신 중이라 힘들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정희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들이 핑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다른 변명,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쯤 막내 동서가 나타났었죠. 미안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 준비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나타나 가족의 일원인 양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결국 10여 년간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정희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제사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수발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희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막내한테 연락해 볼게. 이번엔 미리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해 볼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그럴듯한 이유가 나올 것이고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가을벌레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 바로 이런 명절 때였어요. 제2장 예견된 배신. 일주일이 지난 후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막내 동생과의 통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번엔 해외여행이래. 추석 연휴에 맞춰서 가족여행을 예약해놨다고 하네. 정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요. 명절에 시댁을 놔두고 여행을 간다고요. 그래도 막내가 미안하다고는 하더라. 대신 다음 설날엔 꼭 오겠다고 약속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설날에도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1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대에 차 있었어요. 막내네도 올 거지. 올해는 온 가족이 모이겠구나.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막내 동서 부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무척 아끼셨거든요. 아, 그게 정희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남편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가 이번엔 사정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남편은 어머니를 달래느라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의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만 바보가 되고 있잖아요. 남편도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막내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사정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사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속으로는 정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3장 무너진 기둥.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새벽 정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정희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요? 뇌졸중이래.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부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가 큰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연락이 안 돼요. 큰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형님이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정희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연락조차 안 되다니 도대체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고 앞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언제 와? 어머니가 이런데. 그제야 막내 아들이 부랴부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못 봤어요. 어디 있었다고 이제야 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막내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멀리 갔었거든요. 급하게 돌아왔어요. 정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변명부터 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죠. 정희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형제들의 일정을 조율하느라 바빴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수술 중간에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돌봐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정희는 어이없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마비가 올 것 같고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간병 문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어머니 간병의 명절 준비까지.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도울 텐데 막내는 과연 얼마나 도울지 모르겠어. 정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또다시 사정을 내세우며 간병에서도 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은 교대로 간병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시간은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올 수 없었고 둘째 형님 부부는 주말에만 잠깐 얼굴을 비췄어요. 막내 아들은 첫날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수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출장이 있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출장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대신 다음 주에는 꼭 시간을 내겠어요.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너만 믿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막내 부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벌써 제사 음식 재료를 사고 집 청소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큰 시누이가 병원에 와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올해 추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고 정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빨리 나으시라고 제사는 꼭 지내야 해. 시아버지의 완고함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누군가는 추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네는 연락했어. 정희가 답했어요. 아직 해외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이런데도 여행을 가 있다고.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더 이상 막내 부부의 행동을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어차피 매년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면서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니 정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흘 만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방울의 물도 더 담을 수 없는 잔처럼 정희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추석 전날 오후 정희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전화 왔습니다. 정희가 간호사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막내 며느리였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공항이에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돌아오시는군요. 그럼 내일 추석에. 아니요, 형님. 죄송한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내일 밤에나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비행기 연착이요. 네, 태풍 때문에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안에서 10여 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자연재해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연재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은 뭐였어요? 매년 자연재해가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이 아플 때, 출장 있을 때, 해외여행 갈 때,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안 온다는 거였죠. 형님, 그건 정말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사정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는데도 사정이 더 중요해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정희를 바라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남편분은 어디 계셨어요? 워크숍이라며 연락도 안 됐잖아요. 수술하는 동안 당신은 아이들 돌본다며 집에 가버리고. 그게 가족이에요. 형님,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나름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나름 핑계를 잘 만드셨다는 뜻인가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만 매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여 산다고요. 가족이 되는 걸 매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지 마세요. 명절에도 어머니 병문안에도 아무것도 오지 말아요. 그렇게 살지 좀 말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막내 며느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게 무슨...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간호사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5시, 정희는 알람도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10여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명절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본능처럼 되어버렸죠.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막내 며느리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한 게 옳았을까 하는 후회와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제사 음식 재료를 꺼내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년 가족 15명 분량으로 준비하던 음식을 이번에는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죠. 토란을 깎으면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토란탕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정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병원 침대에서 의식조차 또렷하지 못하신 상태였어요. 오전 9시쯤 되어서야 큰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정희야, 혼자 다 준비했어. 고생했네. 큰 시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도 자신이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어차피 매년 하던 일이니까요. 정희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막내네는 정말 안 와.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정희와 남편까지. 평소보다 훨씬 작아진 가족 모임이었어요. 제사상 앞에 서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막내가 없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막내 아들을 가장 아꼈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 애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시작하시죠. 제사를 지내는 내내 가족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막내 부부가 오지 않았을 때는 뒤늦게라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제 막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다지. 정희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정희가 머뭇거리자 큰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정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데 해외여행을 가다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막내를 너무 곱게 키웠나 보다. 이제 가족이 뭔지도 모르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느꼈어요. 이렇게 가족이 갈라져 버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움직임도 불편하셨어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막내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시더니 힘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막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수님, 막내 아들이 정희를 불렀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죠? 모든 걸요. 지금까지 명절마다 빠지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막내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막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으셨다고요. 10년 동안 제가 혼자 감당한 것들을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형수님 말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달라질게요. 어머니 간병도 제가 맡을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약속들이었거든요. 약속이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하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명절엔 꼭 오겠다고, 어머니 병문안 꼭 하겠다고, 그런 약속들 말이에요. 막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버텼다. 그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어머니조차 자신보다 정희에게 더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막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빼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 그 말에 병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막내 아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나오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막내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큰 시누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막내가 어제부터 계속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정희가 답했습니다. 후회는 늦었어요, 언니. 이미 어머니 마음도 아버지 마음도 다 떠나갔는걸요.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정희가 막내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이미 깨진 것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서야 막내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정희와 남편까지. 막내 부부도 조심스럽게 병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지만 여전히 왼쪽 팔다리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겠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급하게 나섰어요. 그동안 형수님만 고생시켜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시아버지가 차갑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책임진다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막내 아들이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10년 동안 명절마다 빠지고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도 연락조차 안 되고 해외여행은 또 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온화하셨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의만 믿고 살았어. 시아버지가 정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아플 때마다 항상 정의만 있었어.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막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사정이 뭐야?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사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사정이야, 핑계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막내, 며느리,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너는 가족이 뭔지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정이 없었으면 우리 집안 진작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씀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울먹이며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여 년간 온갖 핑계로 가족 모임을 회피했던 막내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앞으로는 꼭 올게요. 어머님 간병도 제가 할게요.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건 당신 자유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건 당신 책임이죠.
이제는 당신이 도리 다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큰 시누이와 둘째 형님 부부,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두 정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고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막내 부부는 완전히 체면을 잃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의 사랑과 관용이 사실은 한 사람의 무한한 인내와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어요. 10여 년간 혼자만 억울하게 참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가족 모두가 진실을 알았고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아 보였어요. 마치 오랜 먹구름이 걷히고 난 후에 청명함 같았습니다. 수년간 얄밉게만 느껴졌던 핑계가 결국은 가족을 버린 무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버텨온 형님의 고통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고 잘못한 이가 누구인지 명확해졌죠. 오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족의 도리는 핑계로 피할 수 없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